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카페에서 친구와 마주 앉아 있는데 분명 웃고 있는데도 어딘가 서늘한 공기가 흐르는 순간, 요즘 좀 바빠서라는 말 한마디에 혼자 기다리다 서운했던 그 시간들. 말은 다정했는데 마음은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 묘한 감각을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건네는 수고하세요라는, 인사 뒤로 스며드는 이제 그만 좀 귀찮게 하세요라는 무언의 메시지. 연인이 이해해라고 말하면서도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그 미묘한 벽. 가족이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할 때 느껴지는 체념과 포기의 무게.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우리는 언어가 가진 이중성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계를 끊을 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더욱 예의 바른 말투로, 더욱 정중한 미소로 거리를 두어 간다는 것을. 그 예의라는 이름의 칼날이 때로는 직접적인 거절보다 더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인간은 참으로 복잡한 존재입니다. 진심을 말하기보다는 체면을 지키려 하고, 솔직함보다는 안전한 거리를 택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나쁜 의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처를 주지 않는 선량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 마음,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때 자주 쓰이는 5가지 문장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심리와 그 안에 숨겨진 철학적 의미를 발견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말의 표면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존재론적 고민과 윤리적 선택들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왜 정중한 손절을 택하는가? 인간의 언어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하고 때로는 끊어내는 섬세한 예술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말할 때 그 인사 속에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싶을 때도 우리는 직접적인 거절보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선택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인간이 가진 근본적인 욕구를 살펴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타인에게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어 해요. 이것은 단순한 허영이 아닙니다.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생존 전략이거든요. 좋은 평판을 유지해야 더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생존과 번영의 기회를 늘리는 길이니까요. 체면이라는 개념은 여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어학과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를 공손성 이론으로 설명해요. 대인 갈등은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간접화법과 완충 전략을 사용한다는 거죠. 칭찬을 먼저 하거나 유감을 표명하거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포장하는 방식 말입니다. 동양 문화권에서 이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고맥락 문화의 특성 때문이에요. 서구의 저맥락 문화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소통을 선호한다면, 우리는 암시와 맥락을 통해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더 선호하거든요. 정중한 거절은 이런 맥락에서 탄생한 지혜입니다. 직접적으로 당신과는 더 이상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의 체면에 상처를 주게 되죠. 동시에 자신도 냉정하고 무례한 사람으로 기억될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호한 표현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예의를 지키는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고대 중국의 사상가가 말했듯이 직접 말하면 반발을 사고, 우회하면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납니다. 이것은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이 터득한 관계의 기술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이런 현상이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고스트팅이나 슬로우 페이드 같은 용어들이 생겨난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고스트팅은 갑자기 연락을 끊어버리는 것이고, 슬로우 페이드는 서서히 관심을 줄여가며 관계를 희미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두 방법 모두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면서 관계를 정리하는 현대적인 기술들이죠.
이런 방식들이 널리 퍼진 이유는 간단합니다. 덜 아프고, 덜 복잡하고, 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은 철학적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으려 한다면 어느 정도의 불편함과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의라는 이름으로 진실을 포장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상대방을 속이는 것일까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라는 것 자체가 두 사람 이상의 복잡한 감정과 욕구가 얽혀있는 역동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정중한 손절이 때로는 진정한 배려일 수도 있고, 때로는 비겁한 도피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면의 의도와 맥락을 읽어내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 이 문장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카톡에서, 전화통화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가족 간의 대화에서도 우리는 이 말을 수없이 듣고 또 사용하죠. 표면적으로는 그저 바쁜 일상을 표현하는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안에는 복잡한 인간 심리와 관계의 미묘함이 담겨 있어요. 언어학 연구에서는 바쁘다는 표현이 간접적 거절의 전형적인 포맷으로 분류된다고 해요. 초대나 요청을 거절할 때 사용되는 관습적 담화 순서가 바로 이유, 제시, 사과나 감사, 대안 제시의 구조라는 거죠. 바쁨을 이유로 대고 미안하다고 하고 나중에 시간 되면 연락한다고 하는 그런 패턴 말입니다. 흥미롭게도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바쁨은 현대 사회에서 일종의 지위 신호로도 작동한다고 해요. 바쁘다는 것이 중요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거절 이유로 사용했을 때 체면, 손상을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바쁘다는 것은 현대인의 보편적 경험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모두 바쁩니다. 일과 학업, 가정과 개인적인 일들로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며 살아가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같은 바쁨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과의 약속은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지키려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쁨을 이유로 미루거나 거절하거든요.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은밀한 선택이 숨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실제로 바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바쁨의 진위가 아니라 그 바쁨을 누구에게 어떻게 표현하느냐입니다. 진심으로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사람에게는 바쁘긴 하지만 언제든 연락하세요. 또는 이번 주는 힘들지만 다음 주에는 시간을 만들어 볼게요라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반면 거리를 두고 싶은 상대에게는 막연한 바쁨만을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바쁜지, 언제쯤 여유가 생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모호함입니다. 거절하지는 않지만 수용하지도 않는 어정쩡한 중간지대에 상대방을 머물게 하는 전략이죠. 이런 모호한 거절의 심리학적 배경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명확한 거절을 피하려 합니다. 명확한 거절은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고 갈등은 스트레스와 에너지 소모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확한 거절은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달라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모호한 거절은 이런 위험들을 회피하면서도 현재의 부담을 덜어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상대방에게 희망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으면서도 당장의 요구는 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시간 벌기 전략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소원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전략은 받는 쪽에게는 혼란과 고통을 줄 수 있습니다. 명확한 거절을 받으면 실망스럽긴 하지만 적어도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다음 행동을 결정할 수 있고 마음의 정리도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모호한 거절은 불확실성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바쁜 걸까? 아니면 나를 피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계속 남게 되고, 이런 불확실성은 때로 명확한 거절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문화적 맥락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직접적인 거절이 무례한 것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면을 중시하고 조화를 추구하는 문화적 가치관 속에서 모호한 표현은 예의를 지키는 방법으로 인식됩니다. 바쁘다는 말은 그래서 문화적으로 용인되고 이해받는 거절의 코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반복적으로 바쁨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우선순위를 보여주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겁으로 받아들여 상처받기보다는 상대방의 솔직한 의사표현으로 이해하는 것이 건강한 관계를 위한 지혜입니다. 진정으로 중요한 관계에서는 바쁨에도 불구하고 소통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노력이 나타납니다. 바쁘지만 당신이 궁금해요. 시간은 없지만 마음은 있어요와 같은 표현들이 그것입니다. 반면 관계 유지에 대한 의지가 없을 때는 바쁨이라는 벽 뒤로 숨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상대방의 반복된 바쁨을 예의 있는 선긋기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거나 상대방의 바쁨을 의심하고 따지는 것은 서로에게 고통만 안겨줄 뿐입니다. 대신 그 신호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에너지를 더 건강하고 상호적인 관계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이 문장만큼 표면적으로는 친절하지만 실제로는 거리감을 드러내는 말도 드뭅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지인이, 때로는 가까웠던 사람이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묘한 어색함을 느낍니다. 분명 도움을 제안하는 말인데 왜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진정한 배려와 형식적인 배려 사이에는 미묘하지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는 이를 사람 중심적 지지와 형식적 지지로 구분한다고 해요. 사람 중심적 지지 메시지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메타 분석 연구 결과를 보면 실제 효과와 인지된 효과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거든요. 진심으로 누군가를 도우려는 사람은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묻지 않아요. 대신 제가 이것 좀 해드릴게요. 이 부분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인 행동을 먼저 제안하거나 실행하죠. 상대방의 상황을 세심히 관찰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바로 움직이는 것이 진정한 배려의 모습이거든요. 반면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책임 확산 현상과 관련이 있어요. 이는 방관자 효과의 한 형태로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많다고 느낄수록 실제 돕기 행동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막연한 도움 제안은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의도와 행동 간극 연구와도 일치하는 현상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질문을 던져놓고는 실제 답변이 나왔을 때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음식 좀 사다 줄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요? 그럼 뭔가 다른 걸로 도와드릴까요?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면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상황들 말입니다. 이런 현상을 이해하려면 현대 사회의 관계 양상을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개인화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공동체가 끈끈하게 연결되어 서로의 필요를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문화가 약해졌습니다. 대신 형식적이고 예의 바른 관계가 늘어났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는 현대적인 예의의 표현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도우려는 의도보다는 나는 배려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미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이 더 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체면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의례적 발언인 것이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형식적 배려는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실제로 돕고 싶지 않을 때
우리는 내적 갈등을 경험합니다. 도와야 한다는 도덕적 압박과 귀찮다 또는 부담스럽다는 실제 감정 사이의 충돌이죠. 이때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선의를 표현했다는 자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의 소통은 받는 쪽에게는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도움의 제안을 받았지만 구체적이지 않아서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렇다고 정말로 부탁하기에는 상대방의 진심이 의심스러운 애매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진정한 배려는 관찰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상황을 세심히 보고 무엇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제안하거나 실행하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이시네요. 제가 커피 한 잔 사다 드릴게요. 자료 정리가 많아 보이는데 제가 이 부분 도와드릴까요? 처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제안을 하는 것이 진짜 배려입니다. 또한 진정한 배려는 상대방의 거절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괜찮다고 하면 그럼 혹시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나중에 도움을 요청받았을 때 성심껏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말의 온도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같은 도움의 제안이라도 그 안에 담긴 진심의 정도는 다릅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말이 아닌 행동의 온도로 사람을 판단하라는 오래된 지혜가 여전히 유효한 이유입니다. 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형식적인 배려보다는 소박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관심이 더 깊은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 말 뒤에 있는 진심의 무게를 느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런 말을 할 때 정말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해져야 합니다. 당신 정도면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야 할 텐데 왜 가슴 한편이 허전해질까요? 분명 칭찬인데 왜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문장 속에는 칭찬이라는 아름다운 포장지 안에 매우 정교한 거절의 메커니즘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심층적 메시지는 전혀 다릅니다. 당신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니까 내 도움 없이도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라는 뜻이 은밀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도움을 요청받았거나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참여를 회피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는 매우 세련된 거절 방식입니다. 칭찬과 거절을 조합한 이런 화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비난할 명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므로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면 오히려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해줬는데 왜 불만이에요? 라는 반박에 속수무책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직감은 예리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능력이 좋네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든지 이 정도 실력이면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와 같은 식으로 연결성을 추구하죠. 반면 거리두기를 위한 칭찬은 분리를 지향합니다. 당신 혼자서도 충분해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할 필요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려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되고 역설적으로 칭찬이 고립감과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칭찬과 거절을 조합한 이런 화법이 효과적인 이유는 상대방을 비난할 명분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격려하고 응원하는 말이므로 이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면 오히려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해줬는데 왜 불만이에요? 라는 반박을 당할 수도 있죠. 이것이 이런 화법의 교묘한 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직감은
이런 가면 뒤에 숨은 진실을 알아차립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과 함께 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신 정말 능력이 좋네요. 함께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든지, 이 정도 실력이면 제가 조금만 도와드려도 훌륭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와 같은 식으로 연결성을 추구합니다. 반면 회피성 칭찬은 분리를 지향합니다. 당신 혼자서도 충분해요라는 메시지를 통해 함께할 필요성을 부정하고 자신의 책임을 덜어내려 합니다. 이것은 관계에서 거리두기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특별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점점 더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게 됩니다. 나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았으니까 혼자서도 잘 해내야 해라는 압박감이 생기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칭찬이 오히려 고립감과 부담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직장에서 이런 일은 매우 흔합니다. 프로젝트를 맡길 때 혼자서도 충분히 잘하실 거예요 라고 하면서 팀 지원이나 자원 배정은 최소화하는 경우들 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신뢰를 표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의 부담을 덜어내는 방식인 것이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너는 항상 잘해왔잖아. 이번에도 잘할 거야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도움은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연인 관계에서 당신은 충분히 강한 사람이니까 혼자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감정적 지지를 회피하는 경우들이 그것입니다. 고대의 지혜는 이런 현상을 이미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예쁜 말, 지나치게 달콤한 칭찬에는 진심이 없다는 통찰입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아끼는 사람은 칭찬과 함께 실질적인 행동을 제공합니다. 말로만 격려하고 응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진짜 격려는 혼자가 아닌 함께를 지향합니다.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하지만 혼자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연대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지지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칭찬의 질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칭찬이 반복될수록 실제로는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칭찬보다도 함께하려는 의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당신은 잘할 수 있어요 라는 말 대신 함께 해봐요 라고 말해주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입니다. 관계의 깊이는 칭찬의 화려함이 아니라 함께하려는 의지의 진정성으로 측정됩니다. 칭찬에 기대지 말고 행동으로 책임지는 관계를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이 한 문장이 던져질 때 대화의 공기는 순식간에 차가워집니다. 한창 깊어지던 대화가 갑자기 벽에 부딪힌 듯 멈춰버리고 마음을 열려던 사람은 문득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말 속에는 감정을 다루는 것에 대한 거부와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습니다.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 이 한 문장이 던져지는 순간 대화의 온도는 급격히 떨어집니다. 한창 깊어지던 대화가 갑자기 벽에 부딪힌 듯 멈춰버리고 마음을 열려던 사람은 문득 혼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의 정적 속에서 우리는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도 소중한 영역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관계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관계 파탄의 4대 신호 중 하나로 분류합니다. 스토널링 또는 담쌓기라고 불리는 이 패턴은 갈등이나 감정적 상황에서 참여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거나 대화 자체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는 높은 확률로 악화되거나 파탄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관련 연구는 딤앤드 위드드로 패턴을 분석합니다. 한쪽은 대화를 요구하고 논의를 압박하는 반면 다른 쪽은 회피하고 철수하는 패턴인데, 이런 상호작용이 지속되면
관계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관계가 악화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간의 감정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로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어야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감정적 소통을 차단한다는 것은 관계의 깊어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그냥 지나가자는 말은 겉보기에는 갈등을 피하려는 평화적인 제안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폭력적인 행위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고 절실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경험을 무효화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복잡합니다.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한번 감정의 문이 열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아예 문을 열지 않으려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관계의 깊이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표면적인 대화로는 진정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 두려움과 희망을 나누어야 비로소 마음과 마음이 연결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런 감정적 소통을 차단한다는 것은 관계의 깊어짐을 원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경험을 무효화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내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감정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감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한번 감정의 문이 열리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예 문을 열지 않으려 합니다. 또한 감정을 다루는 것은 에너지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에 공감하고 적절한 반응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그 감정을 경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현대사회처럼 빠르고 효율성이 중시되는 환경에서는 이런 감정적 소통이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감정을 회피하는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관계의 표면화입니다. 날씨나 일상적인 근황 정도만 나누는 얕은 관계로 제한되는 것이죠. 이런 관계에서는 진정한 위로나 지지를 얻기 어렵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줄 사람도, 기쁜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사람도 찾기 어려워집니다. 감정 차단이 반복되는 관계의 특징 중 하나는 대화의 패턴화입니다. 항상 안전한 주제들만 다루게 되고 조금이라도 민감하거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즉시 화제를 돌리거나 대화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관계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없게 됩니다. 현대의 심리학 연구에서는 이런 현상을 감정적 땀쌓기 또는 철수 패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갈등이나 감정적 상황에 직면했을 때 참여하기보다는 뒤로 물러서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죠. 이런 패턴은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피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관계의 품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감정을 회피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감정적 교류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가져올 수 있는 복잡함과 부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것은 모순적인 심리 상태입니다.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되는 것이 두렵고 이해받고 싶지만 이해하는 과정이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 얘긴 그냥 지나가시죠라는 말은 일종의 자기보호 기제이기도 합니다. 상대방과 깊어지고 싶은 마음과 그것이 가져올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안전한 쪽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 관계는 점점 더 표면적이 되고 결국 의미 있는 연결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관계는 감정을 함께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오래된 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쪽 모두가 감정적 교류에 열려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감정 나눔이 불가능한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 없습니다. 표면적인 친분은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정한 친밀감이나 신뢰는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얘긴 그냥 지나가자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기대를 가져야 할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공감 없는 관계는 깊어지지 않는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는 감정을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 문장만큼 모순적인 말도 드뭅니다. 이해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그 이해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표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묘한 배신감을 느낍니다. 잠깐 안도했다가 다시 외로워지는 그 순간의 감정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이 말의 위험성을 알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정서 검증과 정서 무효화의 관점에서 분석합니다. 정서 검증은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타당하다고 여기는 것이고, 정서 무효화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정서 무효화는 분노와 고통을 증가시키고 관계 만족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서 검증은 갈등을 억제하고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정한 이해와 표면적인 이해 사이에는 깊은 차이가 있습니다. 진정한 이해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려는 노력입니다. 그들의 감정과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기보다는 공감하려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겠네요. 힘드셨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와 같은 수용적인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이해는 해요. 근대로 시작하는 반응은 이해의 탈을 쓴 거부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상황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뒤에 오는 말들은 그 이해를 무력화시킵니다. 이해는 하지만 받아들이지는 않겠다. 이해는 하지만 내 입장은 바뀌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소통이 위험한 이유는 상대방에게 거짓 희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해한다는 말을 들으면 잠깐 마음이 놓입니다. 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나오는 반박이나 거절은 그 안도감을 산산조각 냅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경험입니다. 관계 연구에서는 이런 무효화 패턴이 지각된 파트너 반응성을 현저히 떨어뜨려 고립감을 유발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반응하고 있다고 느끼는 정도가 줄어들수록 관계에서 소외감과 외로움이 증가합니다. 이 표현은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지만 수용하지도 않는 애매한 중간지대를 만들어내는 매우 교묘한 방식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발견이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갈등을 극도로 피하려 합니다. 상대방의 감정이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해한다는 표현으로 상황을 완화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입장을 포기할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근대로 시작하는 반박을 준비해둡니다. 이것은 일종의 방어 기제이기도 합니다. 나는 이해심 있는 사람이에요라는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실제로는 상대방의 요구나 감정에 응답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인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자신의 체면을 지키면서 동시에 책임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신뢰가 깨집니다. 상대방은 점점 더 그 사람의 이해한다는 말을 믿지 않게 됩니다. 진정한 공감이 아니라 형식적인 립서비스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깊은 대화나 진심 어린 소통이 불가능해집니다. 고대의 지혜에서는 이런 현상을 이미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자는 듣기 쉬우나 마음으로 말하는 자는 만나기 어렵다는 통찰이 그것입니다. 진정한 이해는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런 마음의 소통은 매우 드물고 소중한 경험이라는 뜻입니다. 진짜 공감은 이해해요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 힘드셨겠어요. 그런 기분 충분히 들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와 같은 감정적 지지와 구체적인 행동 의지를 보여줍니다. 진정한 공감을 받으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말보다 태도를 봐야 합니다. 공감하는 듯 하지만 행동 없는 사람은 관계를 정리 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말이 반복되는 관계에서는 더 이상 깊은 감정적 교류를 기대하지 않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진정한 관계에서는 이해와 수용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수용하게 되고, 수용하면 함께 해결책을 찾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이해는 했지만 공감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자주 듣는다면 그것은 관계에 대한 명확한 신호로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관계를 끝낼 때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5가지 문장을 통해 인간관계의 복잡하고 미묘한 면들을 탐구해 보았습니다. 바쁨을 핑계로 한 모호한 거절부터 공감하는 척하면서 무효화하는 전략까지, 이 모든 표현들에는 하나의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직접적인 대화를 피하면서도 예의를 지키려는 현대인의 복잡한 내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특성, 우리 모두가 가진 모순적인 본성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연결되고 싶어 하면서도 상처받기를 두려워하고, 사랑받고 싶어 하면서도 거부당할까봐 먼저 벽을 쌓는 존재들입니다. 사람은 화내지 않고도 미소로도 관계를 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는 인간이 터득한 놀라운 능력이기도 합니다. 폭력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원하지 않는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것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진정한 소통과 깊은 관계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말투가 착했느냐가 아니라 그 말에 함께 가려는 마음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같은 거절이라도 진심이 담긴 솔직한 거절이 예의라는 포장지에 쌓인 모호한 거절보다 더 존중받을 만합니다. 적어도 솔직한 거절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현실을 직시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관계를 읽는 새로운 눈입니다. 상대방의 정중한 거리두기를 너무 늦게 알아채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제 관계를 깊이 읽을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미묘한 신호들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성숙함의 증거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적당한 거리에서 유지되는 것이 서로에게 편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관계의 성격과 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기대를 갖는 것입니다.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그런 관계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찾아야 하고,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는 건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관계의 품질은 시간의 양이 아니라 진정성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가끔 만나더라도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자주 만나지만 형식적인 대화만 나누는 10사람보다 더 소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으니 진정한 관계에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즘 정신이 없어서요라는 말로 거리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라는 형식적인 배려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정한 관계는 상호적입니다. 우리가 받고 싶은 진심을 먼저 보여줄 때 비로소 의미 있는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인간관계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진정한 만남의 순간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눌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관계를 읽는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모호한 신호들에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각 관계의 실제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소중한 사람들과는 더욱 진실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덜 아프게, 더 단단하게 만드는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인간관계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나침반이 되어주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